탈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왜곡된 공격이 많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이 아니에요. 새로 짓지 않겠다? 이미 수명이 다한 원전은 문을 닫겠다. 실제 탈원전이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60년이 걸려요. 여기에 이 방송을 보러 온 사람들이 살아생전은 안 돼요. 굉장히 느릿느릿 진행되는 거예요. 전 세계 탈원전 이슈를 여기서 처음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린피스.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일하고 있는 장다울 캠페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탈원전이 중요한지 어필해 주세요. 저희가 2011년에 서울의 그린피스 사무소를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2012년에 에너지 캠페인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석탄화력 발전소라든가 위험한 원전을 줄여나가면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국회에다가 저렇게 프로젝션으로 쏜 거예요. 아, 실제로 쏜 거예요? 네. 합성한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연락이 왔죠. 포토샵을 한 거냐, 합성을 한 거냐 해서 저희는 노코멘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19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부산에 위치한 고리 1호기가 우리나라 최초로 폐쇄가 됐어요. 폐로라고 하죠. 그 당시에 이제 폐쇄를 기념하는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단계적인 탈원전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논의가 집중이 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원전이라는 건 지금으로부터 60년이 지나야 돼요. 저도 그때까지 살아있긴 자신 없는데 지금 이미 지어놓은 원전들 말고 새로운 거를 안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짓고 있는 원전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최근에 공사를 시작한 신고리 569기라는 원전에 대해서 공약을 했을 때는 백지화를 시키는 거였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 공정률이 한 30%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도 있어서 그러면 이거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국가정책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거의 최초의 일인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총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말로 전쟁 상황이에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일주일 동안 원전 관련된 뉴스 나온 걸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한 1000개가 나왔어요. 그 안에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페이크 뉴스가 많고요. 정말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개혁 과제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새 정부의 첫 번째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조중동이 특히나 원전 관련해서는 탈원전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조중동, 자유한국당 이쪽이. 일단 우리나라 원전 상황인데요. 전라남도 영광에 6개가 있고요. 경북 울진에 6개, 경주에 6개, 고리는 부산과 울산에 걸쳐 있어요. 거기에 6개가 있어요. 원래 7개였는데 고리 1호기가 폐쇄되면서 6개가 된 거죠. 그래서 6개, 24개가 지금 가동 중인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 방사능 마크는 지금 건설 중인 거. 그래서 지금 고리 원전에는 신고리 4호기가 건설 중이고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 중인 거예요. 저는 사실 원자력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아버님께서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원자력연구소에서 평생을 근무하셨죠. 근데 그 당시에도 원전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원자력연구소 앞에 주변에 얼마 안 살던 그 당시 지금은 많이 사는데 얼마 안 살던 주민들이 와서 여기 일하는 사람들 다 방사능에 오염돼서 아기도 못 낳는다. 말씀을 하시면 저희 어머니가 저랑 저희 형을 데리고 나와서 내가 이렇게 건강한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원전 안전성에 살아있는 증거였죠. 탈모가 빨리 온 건 좀 수상한데요. 원전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건 60년대고 시작이 된 건 70년대예요. 그 당시에 그 원전을 시작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지금 탈원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당시에 한국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후손들이 풍요로운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고 지금은 2017년이니까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원전을 줄여나가는 게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사회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을 잘하시네. 여담인데 근데 머리는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말씀 드리게 제가 유럽에서 에너지 정책을 공부를 했는데 스웨덴에서 공부를 할 때 머리 깎는데 한 3, 4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깡을 사갖고 이제 직접 깎으면서 돈을 아꼈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생물학적인 이유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원전이 과연 우리에게 맞는 에너지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을 때 저는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방금 전에 저희가 24개 원전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에는 200개 국가들이 있는데 그중에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는 30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규모로 봤을 때 6위예요. 근데 6위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많은 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위 15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아요, 저희가.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99개가 미국에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저 땅덩이에 99개가 있는 거고 러시아는 저 땅덩이에 35개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저 작은 면적에 24개가 있어서 영토 대비한 원전 밀집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지금. 그러네. 근데 그 상황에서 원래 이명박 정부 때 11개를 더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신규 원전들을 다 취소를 하고 이제 건설되고 있는 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11개를 더 지으려고 그러지, 이명박이? 네, 저기다가. 후쿠시마 얘기를 하기 전에 체르노빌 이야기를 짧게 드리고 싶은데 31년 전에 일어난 사고예요. 그 당시에 구소련 시절에, 지금은 우크라이나 이제 지역이죠. 근데 31년 전에 일어난 사고인데 그 당시에 원자로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서 폭발을 하면서 이걸 콘크리트로 덮어버렸어요. 석관을 만들었어요. 석관이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기면서 안에 방사능 물질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다시 덮는 철관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체르노빌 발전소 상황이 이랬거든요. 작년에 30주년 때 저희가 독일 동료들한테 부탁해서 또 프로젝션을 한 거예요. 한국은 안전한가라는 메시지를 30주년 때 던진 거죠. 그리고 2016년 말에 저런 철관을 완성을 해서 저 뒤에 있는 체르노빌을 덮어요. 근데 이 강철돔이 바로 앞 옆에서 못 만들잖아요. 멀리서 만들어서 이거를 옮겨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강철돔이 인류가 역사에서 만든 움직이는 구조물 중에 가장 커요. 그래서 그거를 덮는 과정을 타임랩스로 찍은 비디오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 작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됐던 거죠. 責任者は誰かということが一番大きな問題なんですよ。 저걸 옮기는 데만 4일이 誰もそ 걸렸어요. れを責任取ろうとしてない。 자유의 여신상보다 큰 110m예요, 높이가. They're not learning the lessons. 무게는 에펠탑의 3배예요. Fukushima. It's so clear. The message from Fukushima is so clear. Und es wird einem dann so klar, dass man die ganze Landschaft, die Berge, die Täler, die Flüsse einfach nicht mehr wieder in den ursprünglichen Zustand versetzen wird können. (31년) 전에 일어난 사고잖아요. 저 강철돔을 만드는데 2조 8천억 원이 들어갔어요. 31년 전 일어난 사고 때문에. 1986년 우리나라 생각을 해보시면 민주화되기 전이잖아요. 군부 독재 시절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약 3조 원가량의 돈을 썼어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원전 사고는 발생하고 나면은 수습이 되질 않아요. 이 일 때는 아직도 사람이 못 살죠. 30km 인근에는 여전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주민들 중에서 나는 그냥 거기 들어가 살겠다 해서 들어가 사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거주 금지 구역인 거죠. 여전히 방사능 수치는 높고요. 그리고 후쿠시마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2011년에 났잖아요. 그때 저는 사실 일본에 있는 유엔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름 잘 나가던 직장에. 근데 이제 원전 사고가 머리는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머리는 2007년부터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궁금증이 풀렸네, 이제. 근데 2011년에 사고가 났을 때 저는 약 450km 떨어져 있었거든요. 나고야라는 곳에 있었는데 6층 건물이 이제 23층 건물에서 6층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근데 일본에 살게 되면은 지진은 자주 겪어요. 그때는 이거는 큰데? 왜 이렇게 길지? 그럼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대피를 했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봤을 때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통해서 이제 원전은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줄여나가는 게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일본 출장 갔다 오시면 일본은 정말 안전 관련해서 최고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 사고가 나고 수습이 안 되는 거 보면서 그것도 제가 살고 있는 국가에 전 세계에서 안전 관련해서 최고라는 일본에서 사고가 나는 거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오늘 계란 얘기 나왔었잖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유엔을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 인근에서 양배추를 유기농업으로 재배하시던 농부님이 계셨어요.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에 평생 30년 동안 유기농 양배추를 공급하는 거를 자긍심으로 삼고 살아오신 분인 거죠. 근데 사고가 나고 나서 본인이 수확한 모든 양배추와 본인이 그동안 갖고 왔던 땅 전체가 다 방사성 폐기물, 핵폐기물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하세요. 평생을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야 되는 이 기술은 도대체 뭔가? 전기를 생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제는 대안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지속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생겨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죠. 이 당시에 후쿠시마에는 6개의 원전이 있었어요. 그중에 3개는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 3군데서 핵심 설비 원자로가 냉각이 안 돼서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발생을 했고 수소 폭발은 4군데에서 발생을 했죠. 원자로가 폭발하진 않아요. 원자폭탄과 다르게. 다만 수소가 발생이 되면 수소 폭발이 나는 거죠. 다행히 80%의 방사성 물질은 바다로 갔어요. 근데 바람이 위로 샥 불면서 지금 원이 20km고 30km까지 이제 피난을 시킨 거죠. 저기 위에 보이시는 이타테라는 마을은 40에서 50km 떨어진 곳이에요. 사고 직후에 방사성 구름이 절로 지나가면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방사성 구름이 저기로 지나간 거예요. 그거 심각하게 오염이 됐는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며칠 내로 대피를 했는데 이타테에 있는 사람들은 한 달 반이 지나서 대피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근처에 살았던 사람보다 더 피폭이 많이 됐어요. 멀리 있다 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정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대피를 시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린피스가 가서 조사를 해서 당장 사람 대피시키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그게 빨리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지금까지 20번 넘게 후쿠시마 지역에 가서 방사능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항상 가는 곳이 이타테 마을에 가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도 3번 정도 가서 직접 모니터링을 했었어요. 이 모니터링하는 장면이에요. 직접 가서 작년 10월에 가서 이제 했던. 그렇게만 해도 안전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뭔가 방사능을 막아줄 것 같은 특별한 옷이 있을 것 같잖아요. 막 하얀색 옷 뒤집어 쓰는 거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거는 그냥 얇은 옷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방사성 물질도 물질이니까 그 옷 위에 묻으면 나중에 털어내면 되는 거죠. 물질은. 근데 기본적으로 선으로 들어오는 건 못 막아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측정 장비를 하얀색으로 쌓아놨잖아요. 네. 혹시라도 뭔가 바닥이나 뭘 터치를 하게 되면은 방사성 물질이 묻을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만 벗겨내려고 장비가 오염되지 않게 막아놓은 거고요. 아니, 그 예를 들어, 요런 데는 어떻게, 요런 데. 그러니까 공기 중에 떠 있는 방사성 물질은 지금 6, 7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다 가라앉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의 위험은 없는 거죠, 현재는. 그래서 저렇게 측정을 하는데 이 사진이 좀 이따가 비디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지난 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4, 5년 동안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이라는 걸 일본 정부가 4년에 걸쳐서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실시를 했어요. 제염 작업이 뭐 특수한 게 아니라 방사성 물질이 쌓여있는 땅 위에 흙을 몇 센치 다 걷어내는 거예요. 아, 이렇게 긁어낸 거구나, 이만큼을. 예,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 민가, 집과 도로에서 20m 반경까지만 건드려요. 그 이상은 건들지도 못했어요. 특히 예를 들어 산림을 건들지도 못했죠. 그거를 저 1m, 1m, 1m 되는 검은색 푸대자루에 담아서 쌓아놓은 거예요. 땅을 긁어내서 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저거는 우리나라 경주에 있는 방사성 세기가 낮거나 중간인 중저준위 폐기물이라고 하거든요. 방사성 준위가 낮거나 중간인 거죠. 중저준위 폐기물 센터가 우리나라에도 경주에 있어요, 이제. 근데 거기에 가야 되는 폐기물들인 건데 저렇게 노지에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염 제거 작업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도로에서 20m까지만 긁어낸 다음에 곧바로 방사능 체크하면은 높게 안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오지 않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건들지 못했던 산림에서 방사성 물질이 쌓여 있으니까 여기 나무 잎에 쌓여 있는 걸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네? 비 오면 내려오면 다시 재오염되는데 거긴 측정하지 않죠. 그리고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안전하네, 그러면?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 그래서 후쿠시마에 아까 지금 보여드리는 곳이 대충 봐도 수백 개도 넘는 1000개가 넘는 폐기물들이 쌓여 있잖아요. 네. 이렇게 노지에 보관된 곳이 14만 6천 군데예요. 요런 게 14만 6천 개가 있다고요? 물론 14만 6천 개가 다 저 정도 규모는 아니에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다 달라요. 그래서 후쿠시마 현의 70%는 산림이에요. 그 면적이 부산시의 10배거든요. 거긴 못 건드렸어요. 그러면 비가 올 때마다 눈이 올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산림에 쌓여있는 방사성 물질이 날아와서 재오염시키는 거죠. 근데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방사성 물질들의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방사능의 세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에요. 반감기가 10번이 지나야지 안전한 수준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 중에서 제일 많이 남아있는 거는 세슘 137이라는 물질인데 이건 반감기가 30년이에요. 그 얘기는 10번이니까 300년 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산림이 계속 오염시키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보낼 데가 없어요. 일본 어디서 저걸 받겠어요? 誰かということが一番大きな問題なんですよ。日本では今誰もそれを責任取ろうとしない。 They're not learning the lessons from Fukushima. It's so clear. The message from Fukushima is so clear. Und es wird einem dann so klar, dass man die ganze Landschaft, die Berge, die Täler, die Flüsse einfach nicht mehr wieder in den ursprünglichen Zustand versetzen wird können. 네, 오늘 제가 중요하게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다수호기 원전의 위험성이에요. 다수호기라는 거는 한 부지에 여러 개의 원전이 있을 때의 위험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쿠시마 사고는 났을 때 6개의 원전이 있었어요. 저 중에서 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가 와서 이제 1, 2, 3, 4호기 중에서 1, 2, 3호기에서 원자로가 녹아내리고 4호기는 가동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써왔던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수조가 있어요. 거기도 물이 빠지면서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서 수소 폭발은 1, 2, 3, 4호기에서 다 난 거예요. 지금 전 지구의 70억 인구 중에서 누구도 1, 2, 3, 4호기 안에 녹아내린 해결료가 정확히 어떤 상태에 있는지 6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몰라요. 로봇을 집어넣어도 고장나는 상황인 거죠. 아, 로봇을 집어넣어도 로봇가 작동이 안 돼요? 가장 최근에 로봇 집어넣어서 3호기인가 4호기 안에 약간 촬영한 적이 있는데 정확한 녹아내린 해결료가 어떤 상태에 있고 그 안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몰라요. 70억 인구 중에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근데 수습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후쿠시마가 저렇게 6개라는 원전이 있었는데 이건 매우 특수한 상황이에요. 한 곳에 저렇게 6개가 몰려있는 거는. 전 세계에는 30개국이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447개의 원전이 있어요. 근데 한 부지에 1개 있을 때도 있고 2개 있을 때도 있으니까 원전 부지 기준으로 하면은 187개의 원전 부지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2.4기가 있어요. 한 곳에 2.4개의 원전이 있는 거죠. 대부분 다 1개, 2개, 3개면 끝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6개 이상 몰려있는 곳은 187개 중에서 11군데밖에 없어요. 6%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은 그 11군데 안에 우리 모든 원전 4개가 다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11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일본에 있는데 3년 동안 가동을 안 하고 있어서 뺐고요. 현재 가동하고 있는 10개의 6기 이상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부지 중에서 규모, 즉 원자로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량 기준으로 정렬을 시킨 거예요. 신고리 4호, 6호기가 돌아갔다고 했을 때. 원래 고리 1호기가 폐쇄되기 전에는 고리가 1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2위예요. 근데 신고리 4호기, 5호기, 6호기가 들어서면은 고리가 원자로 개수로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는 한 곳에 9개가 몰리고요. 용량을 보셔도 두 번째 캐나다에 있는 브루스랑도 용량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더 중요한 거는 캐나다 브루스에는 8개가 있잖아요. 30km, 체르노빌이고 후쿠시마하고 30km까지 사람들이 피난을 해서 지금도 못 살잖아요. 30km 인구가 2위인 캐나다 브루스는 3만 명이 사는데 부산, 울산에 걸쳐있는 고리 원전은 382만 명이 살아요. 후쿠시마도 30km 인구가 17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피해 비용이 이미 200조 원 나갔어요. 이미 200조 원이 지출이 됐고요. 앞으로 300조 원일지 400조 원일지 여기저기서 평가가 다른데 600조 원 넘는다는 평가도 있을 정도예요. 근데 대부분이 사람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토지를 못 쓰게 되는 거, 경제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 이런 보상금들이 합쳐서 200조 원인 거죠. 거기다가 원전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 사고 비용은 원전을 지은 회사들이랑 원전을 운영한 회사가 거의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2개를 항상 같이 짓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신고리 5, 6호기 2개가 2개 짓는데 8조 6천억 원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원전의 핵심 기기를 지을 수 있는 회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독점이에요. 두산중공업. 여기가 2조 원을 가져가요. 나머지 메이저 건설사들이 그 외에 그 설비들을 짓는데 돌아가면서 짓거든요. 거기가 1조 넘게 가져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은 두산중공업은 0원을 내요. 그리고 원전을 운영했던 한국수력 원자력은 5천억 원까지만 배상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러면 200조 원 사고가 나게 되면은 199조 5천억 원은 여러분과 제가 전기요금으로 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면책을 시켜놓지 않았으면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원전을 돌리지 않았을 거예요. 사고 났을 때 비용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면책 특권을 준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급발진해서 사고 나면 현대자동차 책임을 지고, 삼성핸드폰이 문제가 생기면 삼성이 책임을 지는데, 원전은 문제가 생기면 지은 회사가 책임을 안 져요. 운영한 회사도 매우 제한적인 책임만 지는 거죠. 그랬을 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신고리 오르코기까지 지어지면 1위, 3위, 4위, 7위가 다 우리나라예요. 30km 인구도 두 번째로 많은 데가 130만 명인데 그것도 우리나라 경주에 있는 월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시민들께 할 때는 주로 감정적인 과격한 표현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NGO 사람들이 자꾸 선동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팩트 기반으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건 설명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데 가장 큰 규모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지금 2개를 더 짓겠다는 거. 그게 욕이에요, 미친 짓이라는 게? 총수님께는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는 6개 있지만 용량을 보시면 1000메가와트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고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도 너무 많은 원전이 밀집해 있어요. 이렇게 밀집해서 지으면 돈도 적게 들어요. 새로운 부지를 찾을 필요도 없고 주민들한테 보상해 줄 필요도 없고 인프라 구축할 필요도 없으니까 몰아지으면 싸지는 거죠. 그게 원전 경제성에 숨어있는 허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리원전은 매우 특수해요. 이게 고리원전이거든요. 지금 노란색 선이 보이시나요, 중간에? 이게 부산과 울산의 경계예요. 아래쪽이 부산이고 위쪽이 울산인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고리 1, 2, 3, 4, 5기, 신고리 1, 2, 5기 6개가 있고요. 울산에 신고리 3, 5기가 다 지어져서 돌아가고 있고 신고리 4, 5기 다 지어놨어요, 지금. 운영 허가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를 이제 건설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원전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리 1호기부터 신고리 6호기까지 3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구는 380만 명이 살고 있는 거죠. 300명도 구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사고 나게 되면 380만 명을 대피를 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로 대표시켜요? 말이 안 되는 거죠. 380만 명이 어디로 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피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에도 큰 피해를 끼치는 거죠. 고리원전 인근 30km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울산석유화학단지, 우리나라 단일 공장으로는 최대의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으로 6위인 부산항,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있다는 수만 명이 가서 피서를 즐기는 해운대가 30km 인근에 있어요. 여기 만약 하나 터지면은 이게 다 못 쓰는 거네? 부산과 울산도 산림 비율이 50%가 넘어요. 나중에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산림 다 걷어낼 거 못 하잖아요. 후쿠시마처럼. 그럼 거기에 쌓여있는 방사선 물질들이 계속 수십 년간 재오염시키는 거예요. 낙동강도 50km밖에 안 돼요. 낙동강이 오염되면 수백만 명의 식수원까지 오염이 되는 상황인 거죠. 정말 특수한 상황이에요, 고리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 9월 12일에 우리나라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최대 규모인 5.8 규모의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지진이 일어난 데가 경주인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주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주로 활성 단층이 있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을 해요. 아무 데서나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활성 단층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데 우리는 가장 많은 원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시고 카이스트에서 있다가 한수원에도 계셨고 강전민 박사라는 분이 지금 예전에는 원자력을 전공하신 분들 중에서 원전을 계속 확대하는 것에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왜냐, 그 카르텔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얘기를 하면은 왕따가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원자력을 전공하고 원전에 평생 종사를 하셨으면서도 비판적인 얘기, 탈원전까지 아니어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강정민 박사라는 분인데 국내에서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미국으로 가서 그쪽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분이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그 사용하는 코드를 통해서 고리 원전에 8개의 원전이 7개의 원전이 있잖아요. 그 중에 고리 4, 5기에 원자로 말고 원자로에 쓰거나 핵폐기물을 바로 옆에 있는 물 안에 담가놔요. 수조에. 그것도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 수조에서 화재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피해를 받을 것인지를 미국에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코드를 통해서 시나리오 모델링을 한 거예요. 이 그림은 2015년 1월 1일을 기상자료, 실제 기상자료를 근거로 바탕으로 한 건데 바람이 다행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저쪽으로 불어서 절로 다 갔죠. 대부분이. 근데 4월 1일 기상자료를 보면은 바람이 위로 불었어요.
9월 1일 기상자료로 보면은 앞에 두 시나리오보다 가장 많이 우리나라가 오염이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토의 절반이 피난구역이 되고 대피를 해야 되는 인구가 2,430만 명이에요. 물론 매우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근데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안전한 원전은 없어요. 그거를 요구해서도 안 돼요. 공학자들한테 100% 안전한 원전을 만들어주세요. 불가능해요.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공학자들은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겠죠. 다만 사고 확률을 제로로 만들지 못해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원전에 대한 위험을 감당할지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도 우리가 비용을 내야 되고 피해를 받는 것도 시민들이니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공론화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계속 이렇게 원전을 지을까? 원전뿐만 아니라 석탄화발전소 우리나라에 지금 50개가 넘어요. 전 세계 가장 큰 원전도 우리나라에 있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탄화발전소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계속 짓잖아요. 그럼 왜 도대체 짓는 걸까? 아까 김영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계속 짓도록 그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카르텔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전기가 계속 모자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재밌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OECD, 소위 말하는 잘 사는 국가들의 1인당 전력 소비량 그래프예요. 보시면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전력 소비가 감소해요. OECD 평균을 봐도 정체로 가 있죠. 제가 우리나라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비교하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국가들이에요.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이에요. 예측이 아니라 2014년까지 90년대부터 전력 소비가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집에서 전기요기 많이 안 쓰시잖아요. 여름만 되면 쓰지 말라고 협박해갖고 안 쓰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증가했지? 근데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보면은 산업용 전력이 전체 전력 소비의 57%를 차지해요. 주택은 14%밖에 안 돼요. 여기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산업용은 1kW시당 107원을 내요. 근데 우리들은 가정에서 124원을 내요. 이 상황이 왜 발생했냐면 60, 70년대에 우리나라가 못 사니까 빨리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려면은 기업들한테 최대한 싸게 전기를 줘서 많이 수출하면 우리가 경제성장을 할 거라는 논리였죠. 맞는 논리잖아요. 그렇게 경제성장을 했어요. 지금은 2017년이라고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왜 가정에서 매달 직접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한테. 그래서 많이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만큼 내라는 것도 아니고 가정의 한 90% 수준? 왜냐하면 기업들은 엄청난 양의 많은 전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아무래도 가정에 비해서는 적게 들겠죠. 그래서 가정보다 많이 내라는 건 아닌데 최소한 제값을 내고 쓰라는 거죠. 가정은 OECD 평균의 절반을 쓰고 있어요. 지금 전기를. 가정은 죄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체가 전력 소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0만 개 사업장에서 전력을 써요. 기업 숫자가 40만 개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40만 개 기업 중에서 10개, 전력을 많이 쓰는 10개 기업이 우리나라 2,300만 가구가 쓰는 전력을 써요. 저 10개 기업이 전체 산업용 전력의 4분의 1을 써요. 23%. 기업 하나하나당 우리나라 웬만한 대도시만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경제성장에 필요하고 정말 그렇게 많은 전기를 써야 된다면 쓸 수 있겠죠. 근데 과도하게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 기업들 리스트예요. 현대제철, 삼성전자, 포스코, 디스플레이 이 10개 회사들이 2,300만 가정만큼 쓴다고요. 근데 이 회사들은 돈을 더 적게 내요. 현대제철은 97원, 저희는 124원 내는데 97원 내는 거죠. 우리나라 계속 발전소를 짓는 이유는 전력 소비가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전력 소비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제철이 그 철광석을 녹여서 제철을 만들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다른 연료를 썼는데 지금은 전기로를 도입해서 전기로 열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철광석을 녹여요. 전기가 너무 싸니까. 네. 너무 싸게 했기 때문에 전기를 열에너지로 철광석을 녹인다는 거는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원전과 석탄을 지어야 되고 원전을 지으면은 아까 김현찬 교수님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루에 2시나 3시에 전력을 제일 많이 써요. 이게 움직인단 말이죠. 전력 수요는. 밤에는 안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원전은 밤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원전은 돌아가야 되는데 수요는 떨어지니까 전기를 버릴 수 없잖아요. 원전을 멈출 수는 없고. 그래서 전기를 예전에 거의 반값에 팔았어요. 밤에는. 그러니까 기업들은 설비를 더 짓죠. 그럼 발전소가 부족하니까 발전소를 더 짓죠. 그러면 또 밤에 남는 게 부족하니까 더 싸게 주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기업이 제값만 내고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뭐 기업이, 제가 반기업적인 정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값만 내자. 2017년이니까.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마케팅, 경영 혁신으로 경쟁할 시대에 언제까지 시민들이, 국민들이 보조금을 줘야 되냐고. 근데 생산 비용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6%예요. 그래서 전력요금을 10%, 산업용 전력을 10% 올려도 생산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은 1.6%밖에 증가하지 않아요.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대부분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인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인데 비정상의 정상화. 503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정말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들만 좀 개선을 해도 충분히 더 이상 발전소 짓지 않고 40년, 50년, 60년 단계적으로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 줄여나가면서 재생가능 에너지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럼 왜 이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과 특히나 보수 언론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쌍심지를 켜고 반대를 하고 있는가?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카르텔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원전을 국가에서 운영하잖아요. 민간이 원전을 운영하는 시장들은 대부분 다 망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업계도 한수원이 국가고 학계, 정부가 네 큰 행위자들이 한 팀으로 지난 40년 동안 운영되어 온 거예요. 팀워크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들, 수십조 원의 시장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60년에 걸쳐서 탈원전을 실시해 나가도 무슨 전기료가 3배 오른다는 말도 안 되는 페이크 뉴스가 나오면서 대만 상황이라든가 독일 상황에 대한 것도 전혀 틀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협박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 정책대로 했을 때 2030년까지 지금으로부터 13년 뒤에 가정용 여러분들이 내시는 전기요금이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올라요. 13년 뒤에. 근데 그에 대한 편익은 우리가 받는 혜택은 깨끗한 하늘, 안전한 세상,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많은 혜택들이 있는 거죠. 그럼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를 더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13년 뒤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원전 산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뭐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직업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고 절대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을 때 친구들이 평생 그날을 치더니 사고 안 나잖아 해도 좋으니까 사고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같은 큰 사고 없이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운영해 온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 혜택을 저희가 받고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의 원전 비리도 상당히 심각했어요. 2012년에 실제 원전에서는 2가지가 끊기면 안 돼요. 물이 끊기면 안 되고요. 전기가 끊기면 안 돼요. 물이 끊기면 안 되는 이유는 계속 냉각을 시켜야 되니까. 그럼 전기는 왜 끊기면 안 되냐? 물을 냉각시키려면 펌프가 필요하잖아요. 펌프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는 전기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원이 있고 그 전기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 디젤 발전기 하나가 있고 그거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 디젤 발전기 2호가 있어요. 겹겹의 안전망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2012년에 3개가 다 나갔어요. 고리 1호기에서. 12분 동안 냉각이 안 되는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저게 은폐됐어요. 몇 달 뒤에 부산시 의원이 저녁에 술 먹다가 옆자리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알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사회로 알려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2012년에 10,000개의 불량 부품들이 적발이 되고 2013년에는 6개 원전에 사고 났을 때 중요한 제어 케이블에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케이블이 필요한데 그 케이블을 고온에 견디게 하려면 시험을 해봐야 될 거예요. 테스트를. 그럼 시험전 성적서를 받고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납품하는 업체랑 성적서 검증하는 업체랑 받는 업체랑 다 짜고 제대로 견딜 수 없는 불량 부품을 납품한 거죠. 그게 발각이 되면서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케이블 이미 깔은 거를 다시 다 뜯어냈어요. 거기에도 수조 원의 피해가 났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일부분만 그 업체가 보상을 했죠. 그래서 2013년도에 원전비리 수사단에 출범을 해요. 그래서 잡혀 들어간 사람이 지식경제부 차관, 우리나라 원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부사장, 한국전력 부사장부터 말단 직원들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소가 됐고 이제 실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2011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심에서 실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205명이 받은 징역이 340년이에요. 근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카르텔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의 비리 수준이 심각한 거예요.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은
2012년에 원전을 수출하는 산업회의의 신년 인사회에 그 당시에 지경부 차관이었던, 지금은 산업부죠. 지경부 차관이었던 조석이라는 지경부 차관이 가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몇 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월성 1호기를 수명 연장하는 기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원자력계, 차관이 한 말씀이에요. 우리 원자력계 일하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허가 당연히 날 테니까 기정사실화하고 수명을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몇 년 뒤인데 연장 안 하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몇 년 전에 수천억 원을 투입해서 설비를 교체해놔요. 새 걸로. 그리고 몇 년 뒤에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반대하면은 7천억 원 날릴 거냐고 협박하면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지경부 차관이었던 거예요. 더 황당한 거는 2013년에 원전 비리가 터지고 나서 한수원 사장이 잘렸잖아요. 그 자리에 한수원을 개혁하러 온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한수원을 계속 임기를 마치고 얼마 전에 퇴직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왔는데 부사장 자리도 잘린 거예요. 그래서 부사장 자리를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미스터 클린맨, 청렴의 대명사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국민들이 분노가 크니까 청렴한 사람으로, 청렴도로 사람을 뽑았다. 그 사람이 3개월 만에 원전 비리로 구속돼요. 가장 청렴의 대명사라고 한 사람이. 근데 그분이 계속 박근혜 정부 동안에 한수원을 운영을 해온 거예요. 그분이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화가 때도 신고리 오르코기도 지금 30% 공정률이 진행됐다고 하잖아요. 건설화가 나는 시점에 공정률이 18.8%였어요. 건설화가 당연히 나는 거니까 미리 돈 투입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거 공사 멈추면 우리 돈 날릴 거라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건설화가 난 다음에 작년 9월 12일에 경주 지진 났을 때 마침 그날에 시민 559명과 같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허가가 위법한 방법과 근거로 건설허가가 났으니까 취소해달라는 거를. 시민들이 이거 참여하려면 위임장도 내야 되고 자기 주민으로 초본도 스캔해서 보내야 되고 되게 힘들어요. 귀찮고. 근데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연락이 왔고 실제 서류를 낸 사람들이 559명에서 그린피스까지 해서 560명의 원고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죠. 마침 560명이라서 신고리 오르코기를 제로로 만드는 560 소송단이 됐어요. 재미없나요? 재밌기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근데 재밌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후쿠시마에 모니터링 하러 갔을 때 마침 7.4 규모의 지진이 났어요. 제가 후쿠시마에 있을 때. 우리나라 작년에 5.8 났잖아요. 5.8과 7.4는 또 천지 차이거든요. 단순히 1, 2 차이가 아니라 수십 배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 제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후쿠시마 지역에 모니터링 장비 챙겨갖고 가야 되는데 샤워를 딱 끝내고 나왔는데 7.4 지진이 난 거예요. 옷을 다 벗고 있는데. 정말 수초간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이대로 뛰어나가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땐 죽더라도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옷은 입고 죽을 것인가를 정말 수초간에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제가 몸이 좋지도 않은데 흉측하게 죽을 수 없다 싶어서 재빨리 체육복을 갖춰입고 밖으로 뛰어나갔죠. 다행히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요점이 뭐죠? 몸이 좋지 않다는 건가요? 네, 요점은 몸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런 비리 터졌을 땐 조용히 하고 있던 사람,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제왕적 조치로 신고리 오르코기를 중단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중단을 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탈원전도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왔고, 특히나 새로 원전을 지으려고 했던 삼척과 영덕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주민투표를 하는데 지방에서 중앙정부의 사무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못한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와주진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민투표 하려면은 누가 여기 사는지에 대한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누가 와서 투표를 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명단을 선관위에서 안 주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직접 가가오고 찾아다니면서 명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삼척에서 2014년에 주민투표를 해서 거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2015년에 영덕에서 그렇게 했죠. 그 수십 년 동안에 이런 시민들의 요구가 쌓여서, 그리고 지난번에 문재인 1번가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샀던 상품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이에요. 28만 명이 샀어요. 1위였어요. 이런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돼 온 다음에 이런 장기적인 탈원전을 만든 건데, 이게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제왕적 조치를 한 것처럼 프레임을 걸고 있는 거죠.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단순히 환경단체나 에너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917개의 시민단체가 연대체를 만들었어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오르코기 백지화 시민행동이라는 연대체를 만들고 공동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있고요. www.nogori56.kr
페이스북에는 싱그루 우르코기 백지화 시민운동 행동이라고 치시면 돼요. 여기 오셔서 올린 카드뉴스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만간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요. 2만 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공론조사,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그 중에 500명을 뽑아서 그 500명이 한 달 동안에 다양한 토론과 전문가들의 토론을 보고 자기들끼리 토론도 하고 해서 10월 20일에 2박 3일 동안 500명이 모여서 금요일 날 만나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토의를 하고 일요일 날 투표를 통해서 싱그루 우르코기를 중단할지 재개할지를 결정을 해요.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역사적인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에너지 민주주의, 아까 김영찬 교수님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정책이 시민들의 관심을 끈 적도 별로 없고요.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었죠. 이번에 최초로 시민들이 직접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순간이니까 혹시 전화가 오시면은 참여를 해주시고 참여하셔서 양쪽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게 과연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고 판단을 내리면 저는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감사하고요. 선생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또? 실컷 얘기했잖아. 아니요. 짧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은 결국 사람들이 궁금한 건 그래서 대안은 뭔데? 니넨 전기 안 써? 구석기 시대로 돌아갈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시간상 대안에 대한 얘기 못 했는데. 대안은 다음 시간에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한번 불러주시면 대안에 대해서도 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홈페이지 가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